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금 IT 대기업인 카카오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인터넷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게 되면서 카카오가 뭐 소상공인 상생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지 최근 상황을 네.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카카오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범그룹 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의 파트너사들과의 상생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치권,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는 법안 발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예. 또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관련 기업들의 출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에서부터 결제,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 그리고 택시, 대리운전, 호출 이런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그러네요.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이에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카카오가 동시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덩치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이용료, 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예.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K큐브 홀딩스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네. K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이나 허위 보고된 정황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고요. 본인 회사군요, 그냥. 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카카오 주식이 11% 정도에 있습니다. 네. 카카오 관계자는 사업 철수 등은 정해진 것이 없고 여러 상생 방안을 공동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시장이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카카오를 통해서 뭐든 할 수 있으니 편하다. 이 플랫폼 기업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해도 너무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지금 소상공인들 많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이 카카오 사업 확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또 상생 방안에는 또 어떤 게 포함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의 미래 생활에서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하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관점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하지만 국회에서 제가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있었는데 네. 국회가 늘 한 발씩 느립니다. 네. 사실 지금의 저는 부동산 정책도 그런데요.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책을 자꾸 발표를 하다 보면 이미 기존의 정책으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네. 이후에 오히려 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피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가 한 발짝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한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하면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카카오 헤어샵 같은 경우도 문제가 예.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제 주변의 업소들을 손쉽게 찾고 그리고 예약하는 것에 굉장히 편리함이 있겠죠. 하지만 예약을 하면 첫 방문자에 한해서 수수료를 25%나 떼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수수료의 크네요. 비율이 큽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헤어숍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카카오가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블루 같은 것을 또 따로 이제 배정을 해서 예. 가끔 택시를 배차하다 보면 뭐 블루가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의 글이 뜬다면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 이 같은 문제는 과거에 이제 네이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가 그 초록 공룡이라는 또 별명이 있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정말 포식자다 이러면서 국정감사에 어떻게 보면 단골로 이렇게 좀 초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국내에만 한정되었던 사업을 이제 글로벌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좀 확장을 하면서 예.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런 말씀드렸던 헤어샵 같은 이런 샵N이라는 서비스가 2012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샵N이라는 것이 없고 스토어팜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어떤 일정한 매출이 이하이면은 입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도 되고 예.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워지고 또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꽃이라고 해서 그 예. 45만 명 정도의 온라인 창업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그 결과 이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사실 그때는 어느 정도 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뭐 25%다, 20%다 이런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은 그 소상공인이 커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더구나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이번에 이 네. 내용을 보시면서. 실은 이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을 빅테크 기업이라고도 그렇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빅테크라고 하는 게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네. 거대 IT 그렇죠. 기업 네. 이걸 지칭하는 이제 표현인데 실은 이런 빅테크 산업이 혁신과 성장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 그렇죠. 많이 여겨져 왔고 네. 실은 이런 플랫폼을 통한 그런 연결, 이런 초연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또 이제 특히나 이제 편리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 그리고 혁신의 측면 그리고 편리성이라는 이 측면에서 정부나 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실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네. 하는 목적성 때문에 규제를 영역 밖에 그렇죠. 있었죠. 규제의 네. 영역 밖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일정 정도 카카오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그 택시 수수료를 인상한다거나 방금 뭐 얘기했던 그런 미용실이나 이런 헤어샵 그렇죠. 같은 경우 뭐 25% 정도의 수수료 거의 문제라든가. 수수료를 매기거나 이런 몇몇 사례들을 스스로 뭐 이제 목도하면서 이 기업도 이제 혁신을 넘어서 거의 독과점으로 가는 것 아니냐, 독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가 늦게라도 지금 상생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편의성과 이 독점의 문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 이런 부분에서 네. 네, 독점의 문제를 일정 정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정부의 노력은 지금 좀 필요한 단계는 와 있다라고 그렇군요. 저도 보입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제 몇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런 빅테크 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업체를 계속 인수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건 예전의 방식인데요,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네. 규모를 그래서 키워가는. 예, 예컨대 지금 이런 뭐 핀테크 산업으로 처음 시작됐던 게 기존 은행과 달리 간편 결제랄지 그렇죠. 간편 송금이라고 하는 이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빅테크 산업들의 우리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건 새로운 혁신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데 그런 혁신이 아니라 그냥 기존 여러 시장들을 계속 그냥 잠식하고 그렇죠. 계열사를 그러니까 그런 인수하고. 기업들을 인수해서 네. 그런 시장을 계속 장악해가고 있는 것 그게 좀 문제다. 두 번째는 그런 혁신이 또 이제 뒷전이면서 수수료나 광고료 수익 확대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수익은 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어디 표현으로는 톨게이트 기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예. 걸 통해서만 이제 소비자들도 이게 편의성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치킨 같은 걸 주문하더라도 네. 직접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맞아요. 했다면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되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는 업체대로 수수료를 물고 소비자는 이제 그런 이용 요금의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오르는 걸 이제 네. 감수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지라도 이게 수익 구조가 쌓이게 되면 예. 그 부담이 이용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전가될 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통행세를 사실상 톨게이트 기업이 돼서 통행세를 받는 거두는 거군요. 이런 셈에 대한 구조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실은 그 편의성 혁신이란 이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금융 같은 경우는 기존 카드사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누리게 형평성 되는. 네. 예,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은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3년마다 수수료율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금융 당국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주요 빅테크는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똑같은데 네. 그 수수료율은 회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카드사 수수료율이 0.8에서 2.06%라면 카카오페이는 0.96에서 2.24%. 높네요. 네이버도 1.1%에서 2.5%니까요. 네. 카드사의 비교가 수수료보다 안 되네요. 높은 상황입니다. 그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현금 결제를 예. 해주십사 하고 당부하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것도 부담이 쌓이면 크기 때문에. 네, 그럼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 자체도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맞아요. 이런 수수료율의 어떤 차이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이 플랫폼 수수료율을 떠 안으면서 예. 이용을 하고 있는 셈이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실은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주축으로만 네. 압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국민의힘도 실은 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마찬가지겠죠.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예. 골목 상권으로 깊숙이 이 침투해서 어려움이 가중된 부분 그리고 기존 상업과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책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연하네요. 이런 부분에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 그 상생 방안 마련을 스스로 우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그러네요. 됩니다. 그럼 어떤 상생 방안을 좀 내놓으면 좋을지 두 분께서 의견 조금 더 주신다면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인과의 그 마찰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중소상인들도 외면할 수가 있고 국민들도 이제는 카카오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과감하게 카카오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과거에 그 네이버가 그 말씀드린 대로 뭐 프로젝트 꽃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면서 수수료로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또 검색량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만들었던 게 사실 네이버 페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금융 산업을 좀 늘려가고 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또 가입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그런 파지티브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이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수수료가 이익만을. 굉장히 네. 사실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히 안 해도 네. 계속 들어오는. 네, 그런 네.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큰 그림을 보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이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할 것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또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고 되돌아보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과 특히 또 뭐 카카오 기업도 살아야 하고요.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네. 이것이 당분간에 뭐 어떤 반짝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뭐 거의 뭐 쿠폰 이런 식이 아니고요. 예.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방향을 잘 잡아라. 지금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택시 호출비 인상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아마 네. 상생 방안에서 택시 업계와의 갈등 해소를 담은 방안을 반드시 포함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상생기금 마련 같은 것도 한번 추진해 생각해 볼 볼 수 있을 부분이다.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상생 플랫폼 기금이라는. 기업들이 낸 예. 자금을 정부가 좀 매칭 펀딩화해서 그런 골목 상권들의 인프라 현대화랄지 이런 예. 상권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안 그래도 상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예. 때문에 인프라를 좀 구축해 준다든가 예. 상권 자체를 좀 활성화하는데 좀 써도 좋겠다. 자, 저희가 또 한번 카카오가 이제 상생안을 발표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도 또 한 번 더 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과 관련한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지면서 광고를 준비해온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지금 진정을 내고 긴급 구제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 좀 정은혜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과 관련한 광고의 게재를 불승인했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지난 2일에 그 서울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가 서면 심의를 열고 공대위가 신청한 의견 광고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공대위는 지난달에 변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위해서 지하철 광고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900만 원의 광고비를 모았습니다. 이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이 불허한 것이죠. 그러면서 공대위는 그 공사 측에 이제 다시 광고의 재심의를 요구하고 예.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진정과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대전지법 행정 2부는 다음 달 7일 그 고 변하사 측이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선고를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 지금 관심이 군대 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또 지금 변희수 하사의 복직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인권위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정과 긴급 구제 신청까지 하면서 어렵게 광고 게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뭐 왜 그런 것인지 두 분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 변희수 하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죠. 어쨌든 군 복무를 자청해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 시정에 대해서는 좀 네. 필요하다는 필요하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는 이제 조금 별개로 지하철 의견 광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하철 의견 광고 이 게재가 이번 사안에 국한된 어떤 논란이 아니거든요. 실은 꽤 그런가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논란들입니다. 네. 이제 지하철 의견 광고라고 하는 게 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예. 개인과 조직체가 특정의 어떤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라고 네.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은 이 지하철 의견 광고 논란이 2018년에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2018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게재가 됐었는데 아. 그것도 이제 게재
가 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한번 일었었고요. 네. 5월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의 페미니즘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더니 이제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전격 금지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아이돌 팬클럽 광고, 뭐 콘돔 통일기형 광고도 불가 통보를 받았고 그때 당시 2018년 6월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그 의견 광고 논란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 2018년 6월에 예. 그 교통공사 사장이 지하철을 논란의 장으로 자꾸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지하철이 노이즈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시민 모두가 편안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이제 페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했었군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도 12월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환영 광고를 한 단체에서 걸려고 했다가 정치적 의견 광고는 안 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전달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꽤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제 성소수자 관련 광고가 게시가 이제 불어가 됐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끊이지 않자 실은 원칙적으로 아예 금지를 했다가 그것도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2019년에 이 허용 가이드라인을 확정을 하고 2019년에 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게 됐고요. 네. 그 체크리스트 이제 허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보면 네. 정치인의 이름 정책들이 표출되어 있는가의 여부, 안 된다. 공사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뭐 광고, 네.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 편견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부, 뭐 그다음에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10명의 심의위원 중에 뭐 5명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게재를 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가 5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외부 위원 8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5명이 반대를 해서 이제 불승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의견 광고에 대해서 이런 이미 여러 논란을 좀 겪은 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해서 신문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의견 광고들이 실은 신문에는 실리죠. 거의 자유롭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광고를 보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일정 정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어떤 현안 같은 경우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 절차의 결과 이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불승인 사유를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그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시정 공고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의 절차가 운영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히 공지해 주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사안을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공사 내부의 광고 관리 규정에 보면 이제 의견 광고라고 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가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의 어떤 지위라든지 합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는 광고를 게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보면 지금 불승인 사유가 통보되지 않았고 명확하게 왜 불승인이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차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빌 클린턴이 그런 정책을 했죠. 그러니까 don't ask, don't tell. 그래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군인의 군 복무가 논란이 되자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정책일 수도 있죠. 그가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를 말아라. 그냥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너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덮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고향이 어디고 뭐 가족이 어디고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디에 뭐 취업을 한다든지 있을 때. 하지만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제 단체 생활을 해야 하고 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 정체성이 또 성소수자가 복무를 했을 때는 조금의 단체 생활에서의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제는 좀 공론화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실제로 한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절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당장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꺼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군이라는 어떤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네. 그리고 군 기강을 위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저는 덮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가 물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와 군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여기까지 듣죠. 정은혜 신보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